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온도차를 보였던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력을 강화하기로 나선 건데요. 이번 만남을 통해서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고 또 주거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도 이룰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교수, 건국대 부동산과학원 부동산학과 심교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토교통부의 노영구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마주 앉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양측이 일단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뜻을 모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택 공급에 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그리고 공급이라는 게 사실 속도를 내기 좀 어려운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과연 속도가 날지는 좀 의문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진작 만났어야 되지 않나. 사실은 뭐 이사 대책 이후에도 여러 어떤 변화들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소 늦은 감이 있고요. 그런데 만났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서울 시내 이제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한 것처럼 또 협의가 잘 된 것처럼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서로 간의 어떤 그 이야기의 뉘앙스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체감되는 부분은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형우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시장의 안정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앞에 제일 명제로 내세우면서 그러면서 강조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투기 수요의 차단과 개발 이익의 사유화 부분에 대해서는 막아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급을 위해서 지금 재개발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이라는 쪽으로 약간의 어떤 표현을 갖다 좀 다르게 했습니다만 그쪽으로 해서 이쪽을 갖다 활성화시켜야 되고 공공주도와 민간주도가 같이 지금 이제 사실은 상호 보완적으로 돼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공공주도형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지금 국토부 장관과는 사실 분명한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좀 체감되는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점하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아마 논의 과정에서 부각이 된 게 이제 결국은 재건축 대상 혹은 재개발 대상 주택의 거래 부분을 갖다가 제약하는 시기, 그 부분이 이제 확 앞으로 당기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의 판단이 나오는 시점 이전에 취득한 사람만 사실은 인정을 해주는 쪽으로 그 이후에는 즉 안전진단의 판단이 나오고 난 뒤에는 거래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이제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을 사실 정비구역의 지정 이전 이후에 단계에 이제 사실은 지자체 재량이 적절하게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지자체 재량에게 많은 권한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거래 자체를 굉장히 제한시키는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그 부분이 또 시장에 또 분석은 뭐 자세한 분석은 또 우리 오늘 나오신 분들도 해주시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상당히 시장 자체를 경색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공급 부족의 현상을 해소하는데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쪽에 저는 고개가 좀 갸우뚱해집니다. 사실 뭐 말씀을 주셨지만 공급을 하자 그리고 주택 시장을 안정시켜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형성을 했지만 그 방법론을 두고는 여전히 좀 온도차를 나타내긴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언론에서 네네네. 방법론의 차이는 이제 안전진단 부분만 그렇고요. 네네네. 이번에 발표하신 게 같이 발표하셨잖아요. 시장 안정, 주거복지, 주택 공급 확대 이건데요. 안전진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관은 좀 시장을 보면서 좀 풀어주자 이런 개념이고 오세훈 시장께서는 풀어도 순환 재개발 이런 걸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그 안전진단 사이하고 그 사이에 어떤
규제 거래를 묶어서 네. 투기 수요를 아예 차단하겠다.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그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이제 오세훈 시장에서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율하면 될 것 같아요. 차후에 나머지 부분은 다 합의를 봤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저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의 15층에 가는 거에 대해서 국토부도 협조하기로 했고 또 분양 물량 중에서 이제 공공재개발 그런 물량에 대해서도요. 그 추첨제를 좀 높이자. 30% 네. 높이겠다는 던진 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뭐 좋은 방안이다. 특공을 좀 줄이고 일반 분양분도 50%로 하겠다. 네. 이런 부분들 대화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어떤 그 주택 수요를 갖다 좀 충족시키는 이런 내용도 나왔고 제가 볼 때는 3080에 대해서 6월 달 안에 서울시가 협조해서 그 공공재개발 말고 고밀도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확정해서 발표하기로 합의를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점이 많고 조금 합을 못 본 부분 아까 말씀주신 안전이나 그 부분인데 그 부분 자체도 보면은 재건축이나 재건축 조합원들을 위해서 어떤 뭐 민원 해결 차원에서 충분히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예. 다만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맞춰줬는데 합의를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2번 정도 더 만나시면 두 분이 네.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결론은 그거거든요. 1년에 10만 7천 원씩 공급하자를 확정해줬어요. 두 분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부분, 협의 안 된 부분은 좀 한두 번 더 만나시면 해결될 것 같고 오세훈 시장께서 좀 적극적으로 네. 진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여러 대책과 그런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국토부하고 잘 협력하면 좋은 결과가 서울 시민하고 수도권에도 뭐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어쨌든 속도가 좀 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네네, 어느 있다라고 정도 얘기가 더 예, 좀 뭐 맞춰 기대되는 부분이 분명히 네, 존재한다라는 맞습니다. 예. 평가를 해주셨는데 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그냥 정치적 타협이 아니냐. 아, 왜 그런가 정치적인. 하면은 그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는 선거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풀 것처럼 했는데 결국은 그렇죠. 지금 못 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사실. 예, 기대가 있고 했는데 이제 또 지금 지나면은 그 내년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년 선거 대선도 때문에 있고요.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제 이 사람도 이제 그 좀 풀어가지고 뭘 하고 싶지만은 가격이 들썩거린다. 그러면 아마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합의 본 것도 이제 정치적 합의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는 예. 뭐 조그만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재개발 가격이 들썩할 수도 있다. 내년 선거가 없으면 아마 해볼 만한데 내년 선거가 있으니까 그 손을 전혀 못 대는 거예요. 그래도 공급 늘린다는데 이게 공급 효과가 어디만큼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짜잘한 거 몇 개 모아가지고 뭐 몇백 세대짜리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이슈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폭발적인 이슈. 강남에도 몇 개가 있고 네. 강남 동, 뭐 압구정동, 뭐 청담, 뭐 대치동, 뭐 이런데 다 큰 있죠, 것들 있잖아요. 하나씩. 잠실도. 네. 그리고 강북에도 이제 재개발도 큰 것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 정부하고 협조한 것 같지만은 작은 거에서는 협조를 할 거예요. 작은 거는 와 시세 차이가 얼마 안 되니까 그 협조하겠지만은 큰 것들 이슈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 절대 협조 안 할 겁니다. 자기 당 정체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 예를 들어서 큰 거 풀어줬다가 이 시세 차익이 몇십억 나타더라 소문 나면은 아마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난리 날 걸요. 물론 지지도와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지도가 확 떨어지면 뭐 정책 이제 그걸 실패를 포기할 수도 기반으로 있겠지만, 하는, 예, 예, 질타가 그래서 있겠죠. 지금 합의한 거는 이제 작은 것들 정치적 타협의 소산이지 진정한 공급을 증대시킨다 이런 것들은 한참 모자란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서 뭐 국토부 장관이 그런 얘기했는데 사실 시장이 이제 불안한 것들은 오세훈 시장의 효과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들이 다 잘못돼서 계속 연장되는 겁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상승률, 오세훈 시장 선거 직전까지 상승률이 3월부터 5월까지 상승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최근에 약간 더 올라갈 수 있어요. KB 기준으로 봤을 때.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집값이 오른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말고 시장의 시그널을 좀 더 확실하게 주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지금 집값 오르는 거는 그 뭐 저 과거에 워낙 막아놓고 공급이 안 된 상태에서 오른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공급하기 위해서 오르는 것들은 좀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충분히 인식시키고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내년 선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때까지 집값만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냐 그런 시각 때문에 이제 지금 이런 정치적 타협점이 나오게 된 것들이죠. 결국은 선거라는 뭐 어떤 이벤트, 빅 이벤트 네. 때문에 이렇게 섣불리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네.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상품들은 철저하게 배제당할 겁니다. 1년 동안은. 그럼 저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예. 뭐 공급의 시그널을 줌으로써 시장을 안정시키는 그런 것들은 좀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네, 보시겠네요. 올해 1년간은 그럴 것 같습니다. 올해는 힘들다. 예, 예.
사실 어제 자리에서도 이제 국토부와 서울시가 만나는 자리에서도 용산 캠프킴이나 태릉골프장 같은 이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을 하는 데는 협력을 하기로 했는데 네. 뭐 구체적으로 뭐 이제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주민 반발이나 이런 저항을 받고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사실 뭐 어떻게 하겠다 거론되고 뭐 합의를 한 게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사실은 서울 시내 안에서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뭐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강조를 하고 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처럼 도시 정비 사업을 통해서 네네. 기존에 있는 구축들을 갖다가 새롭게 이제 개축하면서 뭐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존 가운데 유효부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가지고 이제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서울 시내 사실은 유효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뭐 용산 그쪽에 캠프 쪽이나 이제 뭐 몇 군데 용산이든지 뭐 태릉, 아니면 태릉이라든지 네, 과천, 그다음에 지금 과천이나 이제 서울 면허 시험장 쪽이나 시험장도 DMC의 그 랜드마크 부지라든지 이런 쪽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 이번에 이제 과천에서 어떤 여러 가지 주민들의 상당한 이의 제기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결정을 이제 뒤바꾸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렇죠. 뒤바꾸면 되는데 물론 정부는 그렇지만 그 과천 인근 지역에 어떤 대체지를 갖다가 충분히 확보해서 같은 효과를 달성하겠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보입니다. 일단 그동안 정부가 밀어붙이던 정책을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사실은 철회했다는 점 그게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태릉이나 이런 쪽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요. 지금 그쪽에서 했던 그 부지 예상되는 부지 자체가 국가 혹은 국토부 아니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과거 옛 그 정부 종합청사 그 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해당되는 소유주가 그쪽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거기를 아파트를 공급할 게 아니라 공원으로 해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들을 아마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태릉 쪽이나 이쪽에서는 우리는 뭐냐 이제 이런 주민들이 그렇죠. 목소리가 나오고 네. 또 공교롭게도 국토부가 여러 가지 이제 입법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다 준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공람을 통하는 절차들이 있다 보니까 의견을 좀 물어본 것 같아요. 서울시하고 노원구 쪽에.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여론 분위기도 있고 하니까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버렸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0세대 정도 공급하는 태릉 쪽에 예정돼 있는 것을 절반으로 지금 떨어뜨려 달라. 5,000 가구 정도만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오늘 뭐 어제 좀 국토부 장관하고 서울시장이 만났습니다만 지금 과연 국토부가 전체적으로 공급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공공주도형 공공에서 직접 시행 등을 해서 밀고 나가고 있는데 해당 지자체의 협의 과정이 순탄하게 될까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되어버리면 확대해서입니다만 자칫하면은 3기 신도시에서도 사실 그 지역별로 지자체라든지 주민들의 입장이 그렇게 다르죠. 호응이 높은 편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어떤 연쇄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에 이 태릉 골프장이나 뭐 과천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정을 보게 되면은 정부가 좀 더 아마 매끄러운 처리를 위한 것 그리고 정책 자체가 뭐 많이 늦었습니다만 일관성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의 정책 신뢰 부분에 대한 상실을 보완하는 일관성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조성교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지금 철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 과정은 발표 전에 뭔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에서 반발이 있으면 거기서 뭔가 조율을 한 다음에 발표가 나중에 이루어져야지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한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좀 매끄럽지 않게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입니다. 예. 사실인데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판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반발하는 정도가 아시겠지만 과천이 지금 철회한 게 아니잖아요. 그 장소는 철회를 했지만 주택 공급량을 다른 부지로 4,300호를 대체를 했다는 거죠. 철회가 아니죠. 대체한 거죠. 근데 대체 과정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사시는 분은 더 잘 아세요. 그 자리가 그동안도 그 시민들이 과천 시민들이 잘 좀 공원 형태로 좀 활용하는 그 어떤
부분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거기다 굳이 조금 그러니까 스카이라인도 보이고 그런 쪽이 그쪽이거든요. 이 반대쪽은 이제 주거 지역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을 갖다 막는다는 게 답답하지 않습니까? 주거 환경 자체도. 그러니까 기억나시겠지만 가천지구에 택지 개발지구 설계도면이 유출돼가지고 네네. 뭐 국회의원인가 뭐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전에. 그렇죠. 그 부지가 지금 이 부지로 대치된 겁니다. 사실은 대치된 부지가 원래 자리가 더 좋아요. 좋은데 네네. 국회의원 설거해두면 유출 사건 때문에 그게 묻혀버렸죠. 묻혀버려서 궁여지책 끝에 청사로 간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주민들이 봐도 아니 그걸 하면 되지 왜 이 좋은 자리를 이렇게 이게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이게 기자분들이나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팩트를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주민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건 원안이 맞아요. 근데 거기에 투기 세력이 있고 이런 것들을 처분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놔뒀다가 요번에 여기서 추가적인 게 또 뭐냐면 주민 소환제가 발동이 된 거예요. 과천시에서.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주민이 소환되면 직무대행 체제로 가거든요. 그럼 이게 일이 다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까 말씀 주신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공청회 거치고 이렇게 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예. 급하게 이제 주택시장 가격을 좀 안정시키려고 내다 보니까 그 과정에 빠져서 이게 이제 주객의 전말이 이제 좀 바뀐 거죠. 원안대로 가고 주민하고 좀 소통을 했으면 원안에 대해서 지금 원안으로 그냥 갔을 텐데 갑자기 청사로 갔다 돌아온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거에서 정부가 조금 깨달은 것 같아요. 깨달아서 말씀 주신 깨달았을까요? 깨달은 건 뭐냐면 주민들과의 예. 소통과 없이 일방적으로 가는 건 문제가 있구나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양을 보면은 태릉이나 이쪽 지역도 네.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일방적으로 막 다 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만원에서 한 5천 원 정도를 하고 그 대신에 주민 뭐 커뮤니티를 또 정부에서 기부 체납으로 도와주고 이런 상생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없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으로 좀 선회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물량은 좀 줄겠지만 국민하고 이제 서울 시민하고 어떤 갈등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봐야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공청회라는 자리나 이런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뭐 이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정부가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나서 주민들이 반발이 있고 그 이후에 뭐 정책을 수정하거나 택지를 바꾸는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매끄럽지 않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들었나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당연히 같거든요. 매끄럽지가 않죠. 왜 그런가 하면은 처음은 공급이 충분하다고 한 정부가 갑자기 공급 공급을 정책을 하겠다고 늘리겠다고 하니까. 했으니까 그 뭐 졸속이라는 거는 그 정황만 봐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지역들 뭐 태릉이라든가 용산 정비창 그런 데는 굉장히 소중한 땅입니다. 그렇죠. 그 뉴욕으로 따지면 뭐 저 허드슨 야드 최근에 개발한 거 변 장관님 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도시재생으로. 변창흠 장관. 거기다가 장관님. 임대주택을 때려 짓겠다고 정부가 말을 한 거예요. 다른 걸 지으면 사회적으로 더 큰 편익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명동 한복판에다가 다 허물고 텃밭 짓자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네. 부동산에서는 가장 기본이 이제 하이스트 앤 베스트 유스라고 있습니다. 그 땅은 그 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된다가 있습니다. 아. 명동에는 명동의 기능이 들어가야지 임대주택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워낙 급하게 하다 보고 숫자를 채워야 되니까 그것도 그 작년 초까지인가 장관님이 숫자 충분하다고 얘기하셨던 분이 갑자기 숫자를 다 채우다 보니까 엉망진창으로 채우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주택이 들어가면 집값이 안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학계에 보고된 논문들은 임대주택이 들어가면 주변 집가에 영향을 준다고 나옵니다. 마이너스 영향을 준다고.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낮춰준다고. 그건 뭐 명백한 논문들이 있으니까. 그럼 기존 그러니까 주민들 주민들이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우리가 그 임대주택을 좀 많이 지어야 돼. 서로 임대주택을 짓는다 칩시다. 예. 저는 임대주택 짓는 걸 반대하지만은 그러면 주민들한테 당신들 임대주택이 들어와서 조금 피해를 볼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럼 공원을 하나 지어달라. 아니면 뭐 백화점을 지어달라. 뭐가 있겠죠. 일종의 뭐 그다음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족 네. 시설을 좀 넣어달라. 네.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출발하고 나서 지금 이제 스톱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단견인 게 박근혜 정부 때도 똑같은 게 있었습니다. 대선 공약에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행복주택. 아, 행복주택. 그것도 이제 유휴부지, 유수지에다가 짓다, 뭐 철도 위에 짓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똑같이 했는데 구청들이 다 반대했어요. 맞아.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행복주택이 어디 갔느냐? 서울 시내가 아니고 저기 신도시에 뭐 구석진 땅 뭐 이런 데 다 간 거예요. 지금 정부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고 불과 한 몇 년 전에 한 걸 똑같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걸 아무도 못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정책 자체가 또 내년 선거가 있습니다. 네. 여당 야당 가릴 거 없습니다. 자기 동네 임대주택 왕창 짓겠다고 그 구청장이나 시장이 얘기하면 내년에 그 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자신이 원하는 제가 방향과는 전혀 보기에는 다른 또 쪽으로 주민 소환 가겠죠.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1년, 2년 또 못 내다보고 그리고 3, 4년 전에 있었던 일도 기억도 못 하고 담당자를 다 기억할 거예요. 국토부의 그 담당자를 똑같을 거예요 아마. 한 3, 4년 전이니까. 네네. 어떻게 이렇게 기억상실증에 다 걸린 사회가 된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부지 중에서 뭐 태릉골프장 같은 경우도 지금 주민들은 이 개발하지 마라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개발 제한을 풀어가면서까지 굳이 개발을 할 필요 있느냐는 입장을 좀 드러낸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보기에는 아니 지금 멀쩡히 강북은 재개발, 강남은 재건축을 갖다가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충분히 그 동안에 미뤄져 왔던 고 박원순 시장 시절에 10년 가까운 세월에 사실은 뭐 20-30만 가구에 해당될 수 있는 공급될 수 있는 물량들이 규제 등으로 인해서 거의 정지되다시피 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어떤 그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 기회들이 좀 널려 있는데 네. 그걸 제쳐두고 이제 서울 시내 가뜩이나 지금 신규 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유효부지를 찾는다고 이제 하면서 태릉이나 이런 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여기에다가 아파트라는 그런 어떤 집단적인 어떤 주택을 갖다 대량으로 공급하겠습니다 하니까 지금도 교통 문제부터 시작해서 주거 환경의 여러 가지 악화나 등등해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자칫하면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쉽게 허용을 했을 때에는 그린벨트의 어떤 훼손과도 연결될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정부가 그동안에 지금 뭐 두 분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선후의 어떤 그 먼저 해야 될 일과 다음에 단계를 밟아야 될 부분들을 되게 혼동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방통행식이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더 많이 듣겠다고 하는데 아니 정치 파트너인 야당의 의견도 하나도 듣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입법도 지금 밀어붙이는 여당의 어떤 그런 주장 혹은 정부의 뭐 많이 주민들의 의견 듣겠다는 이야기를 이제 거의 끝물에서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논란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자꾸 이제 임대주택 공급 그러니까 제일 지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많은 시청자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지금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3기 신도시에 지금 정부에 그 예정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전체 공급에 있어서의 한 절반 정도, 50%는 공공에서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민간에서 공급하는 건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 50% 중에 사실 임대주택 비중이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35%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3기 신도시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서울에는 마련하지 못했지만 서울에 인접한 정말 위치 좋은 3기 신도시 중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평생의 꿈으로서 실현시키겠다는 분한테는 사실은 15%의 물량을 두고 정말 경쟁을 해야 되는 경쟁률이 얼마 될지도 모르고 현재 분위기로 봐서 분양가가 얼마 될지도 모르는 정말 막연하고도 막연한 것에 삶, 좀 인생을 걸어야 되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정말 제가 이 여당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첩첩산중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해결해야 할 일들이 지금 뭐 아직 계속 쌓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오늘 발표 예정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 부동산 특위, 여당의 부동산 특위에서도 어떤 쌈박한 정말 신박한 그런 부분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은 조금 건강에 좋지 않겠다라는 건강에 좋지 말씀을 않겠다. 드리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렇게 뭔가 정부에서 원래 추진하기로 했다가 주민의 반발이라든지 다른 어떤 저항 요소 때문에 이렇게 물러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 중 하나가 아마 이 임대주택 사업일 거예요. 그렇죠. 사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현 정부가 시작됐을 때 임대 사업을 굉장히 장려하는 스탠스로 갖고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돌아섰거든요. 완전히 180도 선회를 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특위, 그 부동산 특위, 여당에 있는 부동산 특위에서는 주택 임대 사업자 제도를 뭐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다가 또 최근에는 이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반발을 하니까 이 생계형 사업자, 생계형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유지하겠다라는 것도 검토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또 이제 방향이 바뀌니까 이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책적인 어떤 일관성과 스탠스를 봤을 때 또 좋지 않을 것 같고 주민들이나 임대 사업자들에게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네, 한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뭐
신 교수님 말씀처럼 초반에 시장 진단을 잘못해서 주택이 충분하다 해서 출발해서 처음이 잘못되니까 이제 치료가 잘못됐었고 그렇죠. 첫 단추 잘못 끼면 계속 잘못 끼는 거거든요. 꼬였던데 지금 이제 애를 써서 많이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그래서 많이 비판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 저도 이해를 해요. 일단 실패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막 이것저것 다 갖다 붙였는데 그게 이제 수리 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도 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죠. 네네. 임대사업자 제도가 불황시나 뭐 주택 가격이 좀 떨어지고 이럴 때 이제 활성화시키려고 해주는 건데 역으로 전혀 아닌 때 지금 쓴 것이고요. 올라갈 다시 때였어요.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좀 모양은 안 나는 상황이 맞습니다. 3기 신도시도 던져놨어요. 던져놨는데 지금 이제 뭐 아까 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너무 비판적인 이제 말씀들을 하시니까 제가 정보를 조금 말씀드리면 그나마 다행인 거는 던졌던 대책들에 대해서 아까처럼 과천처럼 주민 반발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건 수정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6월 달에 아마 인천 계양지구 사전 분양을 확정질 거예요. 지구 확정을. 지구 확정을 해야 분양이 되거든요. 그게 그렇죠. 뭐냐면 동일이 어느 정도 넘어서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작업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기 신도시 5곳 중에 다들 50% 이상 보상률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60, 70%가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10월 전에 이게 3기 신도시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걸 아마 발표할 겁니다. 대선 시나리오에 맞춰서도 아마 10월 달쯤에 발표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인데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그나마.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아 3기 신도시는 진행이 되고 있구나. 여하튼 간에 주민 반발은 분명히 있는데 그걸 잘 소화해내고 있더라고. 뭐 대토 보상제를 쓰고 이래가지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임대사업자 부분은 요번에 던진 것도 사실 제가 봐도 좀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사업자분들한테 처음에 6개월 안에 폐지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하나 던진 게 반발이 좀 있으니까 생경 임대사업자는 또 뭐 예외나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이제 공부됐잖아요. 과천 지역에 대해서 급하게 가다 보니까 결국 돌아서 모양 안 나고 결국 하는데도 칭찬 못 받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임대사업자 제도도 아까 우리 대기실에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 나누는데 충분히 좀 전문가 얘기를 좀 듣고 그러게요. 조금 많이 듣고 천천히 발표하는 게 낫지. 이게 뭐 합니까? 그러니까 뜻은 좋은데 좌충우돌하는 느낌을 주잖아요.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안전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을 원하는데 물론 일관성을 가는 건 좋은데 정당성이 자꾸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데 타당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 타당성마저도 급하게 가다 보니까 또 삐뚤어지니까 타당성까지 못 가지는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애초에 진단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하고 차라리 좀 기다려 주셔라. 천천히 그리고 3기 신도시 잘 되고 있으니 임대사업자나 뭐 세금 막 복잡하잖아요. 막 머리만 아프게 하니까 이거를 충분히 해서 종합대책을 한 달, 2달 자문위원들 말 듣고 공청회도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이게 차라리 안정되지 뭐 한다고 또 나오고 뭐 하는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부터도 우리 맨날 보는데도 또 바뀌었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정청에서 급하게 그때 임기응변은 축구나 이럴 때 쓰는 거지 팀 전술할 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팀이 좀 제대로 맞춰가지고 바깥 얘기 다 듣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좀 늦어도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국민이 그걸 더 바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선회해서 급하게 좀 응기응변 가지 말고 종합적인 대책을 자문위원이나 뭐 이런 바깥에 전문가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기도 계시고 다 들어서 그걸 종합해서 다 안을 내면 국민이 뭐라 그러겠어요. 종합안인데. 그렇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 2018년 임기 한 2년 차 정도에만 들어주셨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뭐 뒤늦게 결과론적으로 좀 드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그런 얘기거든요. 생계형 임대사업자에게는 의무 기간이 끝나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유지해 주겠다라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 아니 원래 통계가 작년인가 그 국토부에 나온 통계 보면은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의 91%가 6억 미만 주택입니다. 아 6억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집값을 올렸다.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음모론에 가깝고 마녀 사냥을 하고 싶은 거고 물론 아주 소수는 뭐 청담동에 무슨 임대사업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벌 주면 돼요. 근데 임대사업자 전체를 따져봐서 우리나라가 최근 몇 년간은 전부 다 적대시 마녀화 사냥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등록 임대사업이 된 거예요. 등록 임대사업자들 4분의 3이 아파트가 아닙니다. 아파트는 그래요?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것도 6억 미만짜리가 대부분이고 이 사람들이 무슨 투기 세력입니까? 그리고 지하방, 반지하방 이런 거예요. 다세대나 뭐 이런 건가요? 다 다세대나 지하방, 연립. 다 연립 그런 거 빌라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투기 세력이라고 몰아가지고 그러면서 신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압구정동의 무슨 임대사업자. 이 사람은 한 명이에요. 뭐 100명이라 합시다. 비중을 봤을 때는 나머지 굉장히 적은 비중이다. 100만 명 이상은 전부 다 반지하방, 옥탑방 뭐 그런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서 하는지 모르겠고 그분들 심지어 이제 저 종부세 뚜르게 마시니까 누가 신문에 난 거 재밌게 봤습니다. 철거하겠대요. 철거한다고요? 이게 뭔가 철거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세금 세금 아 받는 이걸 게. 해놓느니 네. 세부담이 너무 뭔가 크다는 하면은 거죠. 전문가들이 누구누이 얘기했던 게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혜택을 선진국 하는 것만 따라하면 돼요. 근데 선진국 반대로 가면서 철거하고 이러면 공급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결국은 서민이 골탕 먹습니다. 그렇네요. 저는 한 전세는 교수님- 월세가 예,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한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도 있지만은 좀 다른 게 진단이 틀렸잖아요. 처음에 투기꾼 잘못이라 했다가 지금 뭐랍니까? 공급 부족이고 유동성이 잘. 진단이 틀렸으면 그때 나오던 처방약 다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때 진단해서 투기꾼 잘못이라 해서 처방을 이만큼 때렸는데 네네. 그 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을 한 2년 먹었어요. 3년. 아, 감기가 아니고 몸살이었다. 두통이었다. 그럼 두통약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감기약을 아직까지 계속 유지하고 뭐 저는 저 여당 특위라는 게 뭐 하는 집단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 떠보기 집단 아니면 국민 간보기 집단 같아요. 이 국회의원이란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하루는 이 말 던져요. 하루는 이 말 던져요. 반응을 보는 여론이 거라는 아, 말씀이시군요. 이거는 도대체 당정 협상도 없고 당청 협상도 없고 정치인들이 막말해서 국민 간보기 집단 같아요. 그거는 하면 안 돼요. 적어도 여당 정치인이라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정제된 것들이 나와가지고 가야지 이 얘기했다가 다음날 되면 바뀌었다가 이게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리스크예요. 불안정 리스크.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아마 심경 교수님 말씀은 이제 워낙 특유에서 지금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뭐 같은 방향성을 띠지 않고 있거나 정리된 멘트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마 이렇게 좀 격한 표현으로 나왔다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임대사업자 말씀 주시죠. 얘기잖아요. 예. 상식적으로 6개월을 지금 줬잖아요. 네네. 6개월 내에 등록이 말소되면 네, 6개월 6개월 이내에 내에 팔아야 집을 처분해야 매도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감면을 있다. 해주겠다 이건데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잔금 치는데도 3, 4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집을 보는데도 한두 달 걸린다 그러면 그러면 아차하면 이게 그냥 넘어가잖아요. 상식적으로 주택이라는 것이 어떤 뭐 컴퓨터나 이런 공급이 충분해가지고 이런 재화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부족하고 또 주택이라는 것은 선호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매물을 내놨을지라도 매수자가 집을 한 번 보고 계약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 번 아파트 같은 경우가 검토하고 간혹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런 사회 실정을 감안한다라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1년을 줘야지 이게 정상적이라고 봐요. 1년을 주고 그리고 1년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안 팔려고 하는 게 팔려고 하는데도 안 팔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팔려고 하는 분은 1년이 만약에 1년으로 해놨는데 팔려는 노력이 보여요. 그러면 6개월은 100% 없애는 것이 아니라 네네. 그 감면 폭을 갖다가 줄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점점 2년, 3년 가는 그건 좀 의지가 없다고 판단돼. 그때 아예 감면을 없애는 이런 어떤 순차적인 개념을 둬야지. 누진하고 핀셋 많이 이번 정부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일부 사회단체들이 임대사업자 문제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수님 말씀대로 제대로 처방약을 내야 되는데 네. 이거는 강력한 무슨 그러니까 주사 한 방 맞으면 날거를 10방 먹이면 어떻게 돼요? 부작용이 나죠. 과도하게 그러니까 빠지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임대사업자 이 부분은 6개월은 과도하다. 그러니까 생계형 그걸로 생생될 것이 아니라 1년으로 유예하고 지금 말씀드린 제가 제안한 그런 것 좀 연구해서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등록 말소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집을 못 팔면 결국 양도세 중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6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앞서 심 교수님 말씀을 주실 때 왜 앞서 그 75%는 다 다세대나 네네. 연립주택이라면서요. 네. 그러면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이 다세대나 연립주택을 그럼 팔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게 잘 팔리나요? 잘 안 팔리죠. 그러니까 다세대와 연립 같은 경우에 예. 임대용으로는 상당히 활용하기 좋지만 그렇죠. 저가에 매수를 해가지고 네네. 그렇지만 그것을 갖다 매각하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자산 가치 증가나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상대적으로 그래서 매각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임대 사업자들 가운데에는 이제 정부에서 많이 이제 권유를 하다 보니까 네.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아니면 네. 원룸식으로 사실은 그걸 갖다가 다수 지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임대 사업으로 하는 분들도 활용하는. 많습니다. 예. 근데 그런 어떤 주택들은 실질적으로 이거는 임대용으로 정말 임대 전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까 그것이 그쪽에 임대 수요는 있을지언정 그것을 매각하려고 할 때 사실은 하나의 주택으로서 획득해서 그쪽에 거주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거나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성격의 어떤 임대주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6개월이 아니라 1년, 2년을 주더라도 사실은 매각을 통한 처분 자체는 쉽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정부에서 권장해가지고 그것만 믿고 그나마 있던 어떤 수도권이나 이런 데 소형으로 사실은 1인 가구나 2인 가구들을 위한 어떤 그런 주택들을 지었던 분들은 예. 되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골든 브릿지라고 하죠. 그걸 자체를 정부가 끊어놓고 그다음에 그것도 6개월 주는 걸 늘려줄까 말까. 그다음에 사실은 법을 만들 때 법에 관련되는 구성 요건이나 기준은 보다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생계형 생계형은 뭐예요? 생계형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죠. 아마 지금 여당에서나 네. 정부에서도 그냥 던져 나왔는데 생계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논란이 많을 겁니다. 사실은 이번 정부 들어서 투기라든지 고가주택, 초고가주택 이런 개념의 정의 자체가 사실 시장에서 느끼는 시장의 모호하다는 거죠. 참여자들이 느끼기에 잘 체감이 되지 않거나 이질적인 그런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임대사업자 쪽의 제도는 어쨌든 정부가 오락가락하거나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에 믿었던 사람한테 그 믿음에 대해서는 보답을 해주는 게 그게 올바른 게 아닐까. 네. 그래서 신뢰는 갑자기 이건 전혀 뜬금없지만 임대사업자들을 보면은 이 정부가 마치 토사구팽하는 느낌마저도 사실은 들게 됩니다. 사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 임대사업자들 생계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생계형이라는 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신 교수님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소득 없고 임대소득만 있으면 생계형입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예. 나이 들면 이제 앵커님도 똑같이 되실 거예요. 70대쯤 되면은 네. 뭐 일하기도 체력이 안 되고 그러면 그렇죠. 70대까지 벌어놓은 맞아요. 돈 뭐 몇 억이 있다 칩시다. 그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하나 사서 아니면 오피스텔을 사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네. 한 달에 대략 한 뭐 우리나라 기준 한 2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한 달이 아니고 1년에 1년 동안. 2천만 원 정도 미만이면은 지금 이제 세법상 또 2천만 원 정도를 그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네, 네. 정부에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크게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 정도는 이제 생계형이라는데 이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대출에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출도 갚아야 네, 이자 내야 될 되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소득세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존의 문제들은 뭔가 하면 이런 분들이 세금을 안 낸다. 세금 내기에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전부 다 이런 분들을 지원을 해줍니다. 이분들이 공급하는 주택이 진짜 서민을 위한 주택이에요. 일부 뭐 청담동의 아파트를 임대사업한 사람 물론 있습니다. 네. 몇 명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엔 1% 미만일 거예요. 나머지 99%는 다 서민들을 위해서 저렴한 집을 주택 제공해주는. 그 주택을 내놔도 안 가져갑니다. 나는 그걸 사기는 싫어. 그러나 나 서울에서 싸게 살아야 돼. 그런 사람들이 사는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 규제를 한다는 건 좀 말도 안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분들 가격 규제도 아마 들어갈 거예요. 9억이라는 기준이 지금 있고 뭐 정부에서도 12억 뭐 2% 이런 얘기하는데 네네네. 전 9억이라는 기준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 2008년에 만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2008년에 만들 때 평균 아파트 집값이 5억이었어요. 그러니까 5억 할 때 9억을 만든 거예요. 한 2배 정도 되는 거네요. 예. 지금은 9억인데 11억입니다. 평균 아파트가 11억인데 9억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한 20억은 돼야겠네요, 기준이. 제 상식을 벗어난 거예요. 저는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 5억인데 9억이었잖아요. 네네. 11억인데 9억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뭐가 많이 잘못된 거예요. 그 당시 취지가 바뀌었거나 네네. 지금 이제 아예 정세로 간다든가 뭐 그런 식이죠. 아마 임대사업자 할 때도 가격이 기준이 설정될 테고 네네. 그다음에 임대 수입의 기준이 설정될 거예요. 그것도 합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또 뭐 6억으로 하거나 이상하게 하는 건 좀 그렇죠. 합리적, 네. 합리적이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이제 그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네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면서 전월세 시장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또 반포에 있는 뭐 대규모 재건축 단지 이주도 본격화되면서 그렇죠. 서초구에서는 또 전세 시장이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가격이 들썩이면 이제 또 서울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교수님 보시기에는 뭐 서울 전체 전세 시장이 좀 들썩일 수 있는 요인 충분히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충분히 없다고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다행히 제가 추이를 보니까 예. 이 가구 수가 이제 4,800가구 되는데요. 다행히 이제 그 물량이 예년에 비하면 좀 적습니다. 어떤 이주 물량이 전체 연도를 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입주 물량이 적어서 주택 가격이 폭등한다는데 아직 폭등은 못 하고 있잖아요. 폭등까지는 아니고 그냥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서초구하고 강남구가 한 4, 5주 전만 해도 전세 가격이 좀
좀 하향 안정화돼가지고 0.01 마이너스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뒤로 4주 전에 0.01 서초가 올랐고요. 그때부터 막 2주가 됐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지금은 0.04, 0.07, 저번 주에 0.16. 저번 주에 비하면 2배가 오르죠. 0.7에서 오른 0.5니까 기사에는 2배 이렇게 올랐는데 우리가 볼 수치는 0.16이죠. 지금 오른 것이.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작구가 또 0.06밖에 안 올랐어요. 이제 옆에잖아요. 동작구가 네네. 서초구에. 그래서 생각보다 2주 준비를 미리들 다 하신 것 같아요. 미리 봄부터 제가 볼 때. 근데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것만으로도 좀 그죠. 큰 거죠. 예. 근데 예년에 비하면 이 정도면은 사실 많이 올라야죠. 한 3%, 5%도 올라야죠. 주변이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는 크진 적었다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해야 된다 이거죠. 오르는 건 분명히 맞는데 네네. 예년에 비하면 적었다는 것은 시장의 어떤 다른 변수들이 네. 작용한다고 좀 봐줘야겠죠. 거래량도 줄고 있고 전세 매물이 지금 줄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전세 매물이 제가 오늘 보니까 서초가 1,820개가 아파트가 있어요. 아직도. 네.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있잖아요. 3,800 가구가 있을 때. 물론 이제 유휴 어떤 재고 물량을 따진다라면 줄은 건 확실해요. 저번 주보다. 그러나 소화가 좀 가능한 선이다. 네.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뭐 양천구는 아직도 마이너스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전세 가격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전세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격에 대한 어떤 부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 시장에. 이렇게 보는 해석도 좀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이거에 대한 대책은 특별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공급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데 네. 제가 느끼는 건 지금 가격이 좀 높아서 그런지 시장의 어떤 효과들이 예년에 비하면 좀 둔화된 모습이다. 분명히 효과를 네. 뭐 어떤 영향은 있는데 예년에 비하면 그래도 시장은 막 급격한 상황을 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위안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견해에 좀 반대인데 네. 그 작년에는 뭐 최근 한 몇십 년 만에 폭등이 나왔고요. 음. 그리고 올해는 올랐습니다. 네네. 올랐는데 작년에 비해서 덜 오른 거지. 네. 지금 이제 신규 계약할 때는 뭐 몇 억 차이가 막 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오른 데다가 너무 조금 오른 올랐기 데다가 때문에 조금 더 오른 어차피 거죠. 다 크게 많이 오른 네. 거다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담이 어마어마한 거고 정부에서 대책을 그때 이사 대책이 나온 거 보고 제가 좀 짠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은 단기 대책이라는 게 뒤에 있었어요. 이사 대책 때. 올해 서울의 전세 단기 대책이 980채인가 그럴 겁니다. 서울 전체에서요. 내년에 뭐 한 2천 몇천 채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매입 임대해서 하겠다는 거죠. 뭐 1,000채 정도 가지고 뭐가 단기 뭐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만큼 대책이 없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적어도 내년 여름까지 이제 이게 한 텀이 더 돌아야 됩니다. 네. 그 전월세 그렇죠.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그렇죠. 내년 여름까지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내년 여름 되면 아마 신규 계약하시는 분들 또 난리 나죠. 어마어마하게 고생하실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가격이 전혀 변동이 아주 안정적이었거든요. 네네. 작년 7월부터 미친 듯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이유가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네. 전월세 시장 자체가 일단 기간적으로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아마 2년째 지금 오르고 있을 겁니다. 이제 뭐 폭주 부분은 아까 네. 한 교수님 뭐 말씀대로 줄어들고 중간에 좀 늘고 줄어들 수도 하겠지만, 있었지만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단 전세 시장에 이제 작년에 임대차 3법의 영향도 좀 받기도 했고요. 최근에 와서는 여러 가지 임대 사업자, 그러니까 임대 시장에 이제 임대인한테도 지금 이제 그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보증보험을 새롭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인이 사실은 66% 정도를 부담하고 이제 임차인이 세입자가 뭐 33%를 부담하는데 그것을 자기 돈을 자기가 내주는데 자기가 왜 보험료를 내줘야 되는지 보험금 타는 사람은 사실은 세입자인데 자기 집을 세를 주는 사람이 왜 부담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이런 등등해서 제도적인 어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서 또 전체적으로 전세 물량이 월세로 많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를 줄 경우에 부담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말씀드린 임대 보증금,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보증금 자체를 갖다가 급격하게 줄여버리면 보험료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정부의 이상한 어떤 그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을 제도로 도입하는 이런 과정들이 가뜩이나 불안한 전월세 시장에서 매물도 여러 가지 임대차 3법 등으로 해서 많이 잠기기도 했고 또 지금 상당히 월세로 전환되는 어떤 그런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저는 트리거 비슷하게 돼서 이 전월세 시장이 다시 한번 이런 반포나 이런 쪽에 이주 수요들을 인데 주로 뭐 공급도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하반기에 또 이사철이나 이런 부분들 이 상당히 보면은 그런 영향도 많이 받거든요. 이런 것들하고 맞물릴 때 저는 하반기에 상당한 어떤 전세 시장에 있어서의
굉장히 교란 내지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로 많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시청자들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좀 답답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부의 입장들이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정부 국민의 목소리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전문가의 목소리도 들어주십시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거기에서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성규 연구위원, 한문도 교수, 심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스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